10월 첫째 주 보강은 여러분 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AI 시대 때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는 어떻게 되고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토론의 주제고, 그 맥락을 제가 자꾸 반복하는데 키워드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책 4권의 관계성, 소유권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정치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여러분이 이미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러한 시장주의와 공산주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을 좀 통합해서 조금 더 정치적인, 사회 전반적인,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권력의 관계,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든지 시장주의,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이데올로기적 국가들이 결과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는데 왜 완벽하지 않았냐? 권력 관계 그 안에 또 이면에 경제적 시스템, 이면에 정치적 시스템 또는 경제적 시스템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 뒤에의 권력 관계에 대해서 푸코는 이야기를 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권력 관계, 또 정치에서의 권력 관계, 다 우리가 정치적 권력 관계뿐만 아니고 그런 측면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것은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에요. 정의가 구현되려면은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또 반면에 칼 마크스도 정의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이었잖아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착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이런 이론이었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실상 그 구현하기 위해서 한번 혁명이 일어나고 또는 인류의 반이 시도를 한번 해본 거죠. 엄청난 부작용이 이상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착하다는 전제하에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좀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또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인간이 어디 보면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자꾸 또다시 자본주의가 인간이 목적인데 돈이 목적인 사회가 됨으로써 망한다고 했던 마르크스가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다시 또 억압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와서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런 것은 이미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AI 시대의 노동의 가치를 위해서 어떤 순차적인 조건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자본이 축적되면 생산수단이 만들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 그것을 애덤 스미스는 어떻게 바라봤고 마르크스는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AI 시대 때 이제 도래를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때에 그런 단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토론의 주제이자 또 어떻게 보면 좀 그 맥락에서의 중간고사가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무언가?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분업을 해야 된다. 또 시대에 따라서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노동의 가치를 높이려면 단결해서 협상해가지고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자, 그렇게 된 뒤에 이제 자본이 축적되는데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자본이 축적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다 잘 살 거다 이제 이렇게 됐고 또 그런 일정의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본이 축적될 때 자본가들만 노동력을 주는 사람들 노동이 착취돼서 결국 그 착취된 만큼 잉여 노동만큼 돈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면 그만큼 상품이라는 것을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상품을 예를 들면 자본가들이 상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돈은 조금 들이고 그럼 그만큼 자본가의 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불공정하게 됐다 이거죠. 막스는 일단 그렇게 되고 자본이 축적이 돼야 이제 생산수단 가게도 만들고 공장도 뭐 이렇게 회사도 만들고 뭐 그래서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돈 버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면 좋은데 더군다나 지금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누구나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그 과정들을 거쳐서 누구나 갈 수 있다. 경쟁해서 그러면 경쟁하면 모든 사람이 또 사회적 효율도 높아진다. 경쟁해라.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AI 시대 때도 그렇게 되냐 이 말이야. 물론 기업이 AI 시대 또 그렇게 되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실패한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창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자영업자들 식당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면 100개의 식당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뭐 반은 1년 안에 또 폐업을 하고 또 그중에 반은 뭐 1년 안에 폐업하고 뭐 그중에 또 반은 1년 안에 폐업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뭐 아주 30% 처음 100개 중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그 정도 심지어 더 적게 남는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들 현실인 거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럴진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분업도 잘 되고 하려면 이제 또 화폐가 있잖아요. 화폐 교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분업이라는 것은 결국 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이제는 화폐를 잘 다루는 게 또 금융산업.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애담 스미스도 그렇고 막스도 그렇고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 애담 스미스가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크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도 이 금융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두 사람은 상품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했어요. 상품이 곧 그게 노동의 가치가 들어가고 상품을 만들어서 잘 판매하는 것이 국가의 부도 커지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은 이제 어떻습니까? 공장도 뭐 한 명의 천재가 뭐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것처럼 또 이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지적재산권을 가진 기업들이 제조하는 회사들보다 훨씬 더 크게 더 부유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현실 사회의 변화도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우리 그 자율주행 그제 뭐 며칠 전부터 심야에 운전을 해주는 분들이 부족하니까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서 시범 운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제 운전기사도 필요 없는 사회. 지금 버스도 이미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 만약 버스라든지 택시에 운전하시는 분이 없다면 공공 부분이 얼만큼 그 기름만 되면 되잖아요. 일단 차 사는 거랑 인건비가 굉장히 큰데 운영 유지비가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공공에서 교통 같은 거는 이제 공공이 오히려
공공이 이제 맡아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오고 가는 이런 이동성, 유통 이런 분야가 만약에 비용이 적게 든다면 안 그래도 양극화해서 사람들이 그 비용이 많은데 그 부분을 공공이 또 보태주는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곧 논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시장에서 거기에서 사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제가 이제 말하기 어려운데 이 기존의 기술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 굉장히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 무너진다는 건 기존 질서가 무너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갈등이 아주 첨예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참, 그렇죠. 뭐, 그거는 기존 사회의 사람들이라고 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니까, 그런 사회 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또 어떻게 좀 잘 안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키워드, 전반적인 네 권의 책을 관통하는 흐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경제적 분야에서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맥락이 흐르는 키워드, 더 쉬운 얘기죠. 이 노동의 가치 상승, 자본 축적, 그리고 생산 수단. 이 키워드 다 익히 여러분이 아는 것을 지금 제가 그 순서를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 보강에.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거죠? 이제 그 이면에 좀 더 보충하자면 이제 권력 관계. 권력의 측면에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정도인데 이제 권력도 무시에 푸코에 대한 얘기도 수업 중에 이미 책 내용은 아주 더 다른 책들보다도 수업 시간은 좀 짧게 투했는데 내용은 굉장히 더 알차게 강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팜옵티콘 얘기 또 감시와 처벌이 주는 그런 어떤 그 권력의 무자비한 권력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거에서 점점 유연하고 부드럽지만 오히려 우리를 내면을 세뇌시키는 이런 권력의 변화 과정도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키워드라든지 더 그렇다면 이제 노동의 가치 이제 그렇다면 이제 권력까지 하면 이제 실은 이제는 세상을 또 둘로 쪼개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어떤 경제 이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이 두 가지로 이제 쪽에서도 또 다시 한번 분해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의 주요한 힘들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민간은 역시 뭐 조금 시장 중심에 또 공공은 약간 그 권력적 중심, 정치 중심의 이런 그 질서들이 이제 강한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개입했느냐 또 심지어는 시장 실패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또 정부가 실패하니까 다시 또 시장 쪽으로 환원해야 된다 해서 그것이 어떨 때는 시장 중심에서 어떨 때는 정부 중심으로 대표되는 말이지만 공공 중심으로 스윙을 한 번씩 이렇게 하죠. 이제 수정하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 수정되는 과정의 트랜스포메이션 비용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통신회사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것을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통신회사를 민영화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통신회사가 있으려면 애시당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 통신회사는 그대로 두고
민간 회사를 한 2개 정도 더 놔서 세 개 회사들이 경쟁을 하되, 하나는 공공이고 2개는 민간 정도여서 서로 공공과 민간도 경쟁하고 또 민간 전체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다 경쟁하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 부분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말한 것이 만약 맞다면 다시 이것을 또 하나를 공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잖아요.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서로 해봤더니 그게 뭔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해가지고 이 대안으로서 바꿔봤더니 그것도 썩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또 못지않은 비효율이 발생하는, 뭐 단합이 됐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 안 좋은 쪽으로 또 이게 변형이 돼서 단합을 한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다시 또 뭔가 또 수정을 하고 이제 손을 댈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 때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다시 또 뭐 환원해야 될 일들도 꽤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앞서서 우리 주제처럼 이제 AI 시대라는 것이 인공지능을 넘어 AI 시대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법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보조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 혁신의 수준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시골에서 예를 들면 무슨 뭐 장어를 양식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로 거기에서 물론 일하는 분들이 뭐 계시지만 일종의 주인은 스마트폰으로 그걸 다 조정을 하고 양식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앉아서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발달되면 뭐 집중화 현상, 양극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거기 그런 어떤 수도권 집중화는 뭐 플러스 어쨌든 기업들도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뭐 한두 개의 기업으로 다 이렇게 다시 다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뭐 무슨 꼭 그렇게 뭐 누구를 몰아준다는 게 아니고, 자본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더 자본의 효율성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제도, 자본을 연구하는 제도. 물론 이제 금융에 대한 규제들이 있긴 한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조금 우리 학부 수업 수준하고는 조금 뭐 더 고민은 하는 게 이제 그 전문과도 아니고 우리 교양 과목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금융자본가라는 것이 이제는 가장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그룹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어쨌든 산업, 나쁘게 표현하자면 뭐 과거에 고리대금목 같은 뭐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이 금융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금융자본이 현재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장 영향력이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과 뭐 이런 그 다른 자본 중에서도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 건전한 생산성을 가졌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더 먼저 좀 이렇게 우대한다고 할까? 그런데 실제로는 금융자본 같은 게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하지 않으면 불평등도, 정치적 평등도, 심지어는 경제적 뭐 평등의 문제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문제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책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